설릉 산책 정용준 1. 은색 세단이 약속 장소인 설릉역 근처 카페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9시였다. 9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분의 오차도 없었다. 정확하군. 그게 그들을 본 내 첫인상이었다. 뭔가 분명하고 단호하고 애누리 없는 하루가 될 것 같은 예감도 함께 들었다. 흰색 블라우스에 남색 스커트를 입은 중년의 여자가 꼬챙이처럼 가늘고 긴 남자의 팔목을 붙잡고 뒷좌석에서 내렸다. 불안정한 자세로 서서 11시 방향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남자는 나보다 한 뼘 정도 키가 컸고 몸무게는 60kg도 나가지 않을 것 같았다. 20살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얼굴만 놓고 보면 나이가 가늠되지 않았다. 무구한 표정은 기형적으로 몸만 빨리 자란 어린이의 것이었지만 그을린 팔뚝에 붙은 잔근육이나 새부리처럼 툭 튀어나온 목의 울대뼈, 푹 꺼진 뺨과 눈가의 주름들로 봐서는 내 또래였다. 여자는 이력서를 꼼꼼히 읽어보더니 고개를 가볍게 2번 끄덕거렸다. 그리고 깔끔한 손놀림으로 2번 접어 핸드백에 집어넣고 말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6시까지 돌봐주시면 됩니다. 노파심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 다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가끔 자해를 하는 아이입니다. 그녀는 남자의 뒤통수를 쓰다듬었다. 저게 문제의 해득이었군. 막상 눈으로 확인하니 꽤 당황스런 모습이었다. 한여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헤드기어를 쓴 남자와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그림이 쉽게 그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밥이랑 간식은 이걸로. 여자는 내 손바닥에 체크카드 한 장을 올렸다. 그때 남자가 바닥에 침을 뱉었다. 조용히 뱉은 것도 아니고 일부러 소리내 세게 뱉어야만 가능한 퇴소리가 났다. 여자와 나 사이에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동요 없이 오른쪽에 메고 있던 핸드백을 왼쪽으로 고쳐매며 말했다. 우진 씨에게 들으셨죠? 애가 침을 뱉어요. 다른 뜻은 없고 그냥 습관 같은 거예요. 여자는 무슨 말을 더 하려다 손목을 꺾어 시간을 확인했다. 미간 사이 가늘고 긴 주름이 한 줄 잡혔다. 바빠 보였다. 그녀는 부탁한다는 짧은 인사와 함께 남자의 등을 2번 두드리고 차에 탔다. 2. 여자는 가고 남자와 나는 남았다. 사람들 없는 곳으로 돌아다녀. 형의 말이 떠올랐다. 어딘가로 가야 한다. 그런데 이 친구를 어떻게 움직이지? 그는 내 쪽으로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5걸음 정도 뒤에 서서 몸을 꼬아댔다. 발끝으로 계속 바닥을 두드리며 패턴을 파악하기 힘든 복잡한 형태로 머리를 움직였다. 가늘게 찢어진 쌍꺼풀 없는 눈, 입은 조그맣고 밑입술이 약간 말려 올라갔다. 목까지 단추를 채운 초록빛이 도는 체크무늬 반팔 셔츠와 베이지색 7부 팬츠, 네이비블루 스니커즈, 복숭아뼈 밑으로 라인이 내려간 발목 양말까지 나무랄 데 없는 깔끔한 패션이었다. 한눈에 봐도 극진한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머리에 쓴 헤드기어와 무거워 보이는 보라색 백팩은 아무리 봐도 이상했다. 시각은 9시 15분. 남은 시간 8시간 45분. 행인들이 손그늘로 얼굴을 가리며 걷다 한 번씩 우리를 쳐다본다. 시선에 담긴 호기심과 의아함,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려고 빤히 쳐다보는 그들의 관심이 부담스럽다. 일단 걸어야 한다. 앞서 걸으면 그가 따라올 것이다 라고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서 걸어봤다. 그는 꼼짝도 안 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멀뚱히 서 있다가 우진 형이 준 쪽지를 꺼내 펼쳤다. 한두운,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다닐 것. 공원이나 한적한 동네 골목이나 작은 놀이터 같은 곳도 좋음. 오후에는 동네 어디에도 사람들이 별로 없음. 대소변은 스스로 해결하지만 밥을 먹을 땐 옆에서 도와줘야 함. 식탐이 많음. 가끔 소리를 지르거나 도로변에 드러눕는 경우가 있음. 그럴 땐 달래거나 말을 걸지 말고 무조건 완력으로 일으켜 세워야 함. 혼을 내서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침을 자주 뱉음. 사람들이 절대 이해해 주지 않음. 이것 때문에 몇 번이나 싸울 뻔했음. 계속 말을 걸어주면 친해질 수 있음. 혼잣말을 하게 될 것임. 친해지자. 말을 걸어야 해. 두은 씨, 가고 싶은 데 없어요? 답이 없다. 내 쪽을 보지도 않는다. 민망했지만 계속 말을 걸었다. 나중엔 응답 없는 대상에게 계속 말끝을 올리는 게 이상해서 혼자 말하고 혼자 답했다. 많이 덥죠? 에어컨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데 거기엔 사람이 많으니까 안 되겠죠? 밥은 먹었나요? 나는 아직 안 먹었는데. 나중엔 생각나는 대로 아무 말이나 했다. 평일엔 뭐 해요? 아, 특수학교에 다닌다고 했지? 우진 형과는 뭐 했어요? 잘해줬어요? 근데 좀 이상하죠? 친절한데 약간 귀찮죠? 약간의 변화가 보였다. 그가 몸을 내 쪽으로 돌리고 귀 기울이고 있었다. 그럼 나는 저쪽으로 갑니다.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그는 난처한 듯 우물쭈물대더니 마침내 발을 뗐다. 큰 건물이 없는 방향으로 길이 좁아지는 쪽을 향해 우리는 걸었다. 점차 사람도 줄고 자동차도 보이지 않았다. 동네로 들어갈수록 주위는 고요해졌다. 우리는 그림자가 지는 벽 쪽에 바짝 달라붙어 걸었다. 한두는 세 걸음쯤 뒤쳐져 종종 걸음으로 뒤따라오며 무엇을 보는지 알 수 없는 애매한 곳에 눈이 팔려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걸음을 멈추면 스텝이 꼬여 속도가 줄어든 팽이처럼 양옆으로 흔들리곤 했다. 그게 재미있어 그렇게 몇 번 반복했는데 그때마다 그는 춤을 추듯 흔들렸다. 왜 이러는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2시간쯤 걸었을까? 9시 54분. 믿기지 않는군. 30분 지났다니. 3. 설릉역에 설릉이 있다니. 설릉이 있으니까 설릉역도 있는 것이겠지만 나는 이 사실이 낯설었다. 도시의 비밀 하나를 발견한 것 같았다. 우리는 설릉과 정릉이 함께 있는 선정릉이라는 곳으로 걸어갔다. 매표소 직원이 남자의 목에 걸린 표식을 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냥 들어가라는 신호를 주었다. 한두는 여기가 마음에 드는 눈치다. 내내 멍하고 밋밋했던 표정에 활기가 생겼다. 성큼성큼 걸어 성종대왕의 무덤이 있는 언덕까지 단숨에 올라갔다. 그는 커다란 봉분이 마치 덩치 큰 초식 공룡이라도 된다는 듯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봤다. 그러다 접근을 금하는 펜스를 훌쩍 넘어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펜스 앞에 서서 다급하게 말했다. 들어가면 안 돼요, 두은 씨. 빨리 나오라고. 그는 듣는 척도 안 하고 무덤 주위를 활보하며 무인석과 문인석 사이를 돌아다녔다. 특히 동물 조각에 관심이 많았다.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거나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석호 앞에서 으르렁거렸고 석양의 이마를 쓰다듬었으며
성마 앞에서는 우물쭈물했다. 올라탈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 같았다. 그러다 단정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 발머리를 밑에서 올려다보며 씩 웃었다. 나는 그의 팔목을 붙잡고 겨우 밖으로 끌고 나왔다. 그게 뭐가 그렇게 좋은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론 좋아하니까 나도 좋았다. 어쩐지 일이 잘 풀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일을 무척 잘하고 있는 것 같은 순조로운 기운이 느껴진달까. 7시간 남았다. 우리는 돌길을 걸었다. 이것은 참도입니다. 죽은 왕이 이용하는 신도와 살아있는 왕이 이용하는 어도로 나뉘죠. 나는 팸플릿을 펼쳐 안내문을 읽고 가이드를 하기 시작했다. 왼편은 홀령이 걸어가는 신성한 곳이라 올라가면 안 되고 우리는 오른편으로 걸어야 해요. 아니, 거기가 아니라 여기라고요. 한두는 신도 위를 걸었다. 내려와요, 두은씨. 내려오라고. 그는 걸음을 멈추고 삐딱하게 서 있다가 신도 위에 침을 뱉었다. 이해하려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 볼 때마다 불편했고 기분이 나빠졌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침 뱉지 마. 그는 내 눈을 물끄러미 보며 보란듯 침을 연달아 2번 뱉었다. 퇴퇴 하는 그 소리는 창문을 깨는 2발의 쇠구슬처럼 마음의 안쪽을 강하게 타격했다. 관자놀이를 지나는 맥박이 거세게 뛰었다. 귓가에서 툭툭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나는 말없이 그를 노려보았다. 그는 처음엔 눈길을 받아 마주 쳐다보더니 이내 눈을 피했다. 그때 2 무리의 사람들이 걸어왔다. 한쪽은 일본인 관광객들이었고 다른 한쪽은 색색의 등산복을 유니폼처럼 맞춰 입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등산 동호회인들처럼 보였다. 나는 한쪽으로 비켜서며 말했다. 두은씨, 내려와요.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손목을 잡아 끌었지만 신도에서 겨우 어도로 내려왔을 뿐 그 이상은 꼼짝도 안 했다. 도리어 힘을 주고 팔을 비틀어 손을 빼냈다. 사람들은 2 갈래로 나뉘었다.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오도 가도 못하고 잠시 서 있어야 했다. 그 시간은 아주 잠깐이었다. 15초, 20초, 길어도 30초가 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시간은 느리게 지나갔다. 누군가 이 장면에 의도적으로 슬로모션을 건 것처럼 표정과 눈빛, 수근거리는 소리까지 명징하게 감각됐다. 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헤드기어를 쓴 남자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한두는 경계선 위에 떠있는 얇은 막처럼 그 사이에서 희미하게 진동했다. 10개의 발가락을 안쪽으로 오므려 담기느라 그의 스니커즈 신발 등이 불룩하게 올라왔다. 한두의 몸이 꼿꼿이 서 있던 느낌표 같은 몸이 물음표처럼 구부러졌다. 4. 이틀 전 우진 형에게 문자가 왔다. 토요일 9시부터 6시 아이돌 보기 할래? 뭔데 시급이 10,000원이야? 힘든 일은 아닌데 그 정도 받을만 해. 아이 보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해? 보통 아이가 아니야. 설명을 듣고 거절했다. 형은 당황하는 눈치였다. 하루에 90,000원을 벌 수 있는 매력적인 알바를 할지라도 정체불명의 일을 할 순 없었다. 유연함과 융통성이 부족한 나는 어떤 일을 해도 쉽게 적응하지 못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사이의 변수를 캐치하지 못했고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됐다. 하물며 해보지 않은 일, 미심쩍은 일이라니 못할 게 뻔했다. 형은 설득했고 나중엔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주말 알바인데
이번 주에 일이 있어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혹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이 넘어갈까봐 걱정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왜 나야? 네가 지금 마땅히 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아닌가? 계속 말해. 그리고 내 주위에 너만큼 우직하고 착한 캐릭터가 없거든.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무슨 말을 더 물어봐야 할지 몰라 잠시 가만히 있었다. 형이 말했다. 그리고 이게 어려운 일은 없는데 아무래도 사람 상대하는 일이라 짜증나는 일이 많아. 애가 좀 특별하잖아. 이상한 놈들한테 맡기면 나쁜 일 많이 당할 거야. 형은 잠깐 생각해보는 눈치더니 계속 말했다. 콜라에 수면제 타서 하루 종일 재우는 놈도 있고 집에 데리고 가서 방에 가둬놓고 자기 할 일 하는 놈도 있어. 아예 못 움직이게 줄로 묶어놓고 기저귀를 채우거나 일회용 우산 비닐 커버를 성기에 씌워 눕혀놓는 새끼들도 있다고 들었어. 화장실 데리고 다니는 것도 귀찮다 이거지. 그렇게 방치하고 지 할 일 다 하면서 돈은 돈대로 받고 말이야. 부모들은 모르지. 애가 설명을 못하는데. 그래서 아무한테나 맡기면 안 돼. 하루만 나를 봐서라도 도와줘. 그냥 하루만 같이 있어줘. 어디를 가도 되고 그냥 앉아만 있어도 되는 거고. 우진 형은 어디를 갔을까? 무엇을 했고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짐작이 되지 않는다. 한두는 평생 나 같은 사람들을 몇 명이나 만났을까? 그의 토요일과 일요일이 궁금하다. 집에서의 모습과 방의 풍경, 그런 것들을 상상해 봤는데 어째서인지 금세 마음이 안 좋아졌다. 그는 딱딱하게 굳은 몸을 벤치 위에 살짝 걸치고 앉아 희미하게 아아 소리를 내며 손가락을 미세하게 움직였다. 이따금씩 주먹으로 헤드기어를 툭툭 때리기도 했다. 나는 벤치 끝에 멀찍이 떨어져 앉아 앞을 바라봤다.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그럴듯했다. 완만한 언덕을 뒤덮은 잘 정돈된 잔디가 부드러운 물결이 이는 강물을 연상케 했다. 두은 씨는 무슨 생각해? 그는 내 말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고개를 옆으로 비스듬히 기울이고 홀령이 걷는 돌길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 마음과 감정을 파악할 수 없는 미지의 표정이었다. 죽은 왕이 걷고 있나요? 농담으로 한 말인데 말하고 나니 소름이 끼쳤다. 그의 시선이 움직이는 물체의 궤적을 쫓듯 길을 따라 서서히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는 검지를 들어 호공의 그림을 그렸다. 공중에 물로 그린 그림 같은 투명한 도형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그의 눈에는 혹시 그런 것이 보이는 걸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죽은 것들, 아니면 형상이 없는 것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무덤 주위를 걷는 그의 좀비 같은 움직임이 몽유병 환자의 그것처럼 보였다. 어딘가에 영혼을 두고 텅 빈 육체로 산책하러 나온 꿈꾸는 남자. 깨고 나면 모두 사라질 길과 풍경 속을 휘청휘청 걷는 자의 시적인 하루 같은. 물론 지나친 망상이겠지만. 그나저나 5시간 30분 남았다. 이젠 뭘 해야 할까? 두은 씨, 뭐 할까? 응? 뭐라고? 집에 가고 싶다고? 나도 집에 가고 싶다 정말. 그 순간 한두은은 고개를 돌려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다. 그가 대답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기에 깜짝 놀랐다. 다시 물었다. 뭐라고? 그가 분명하고 또렷한 발음으로 말했다. 밥. 밥? 어이가 없어 웃고 말았다. 그래, 밥. 생각해보니까 밥을 안 먹었네. 그는 그걸 이제 알았냐는 듯이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는 선정릉 근처에 있는 일식집에 들어갔다.